자, 오늘 이 자리는 재헌 70주년을 맞이해 국가 재정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틀을 확립한 대한민국.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예산의 3분의 1을 국제 원조에 기대에 운영되던 우리나라는 2018년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고 총 GDP가 세계 12위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2조 원이 넘는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들의 헌신과 함께 국가 재정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도로, 항만 등 SOC를 건설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며 IMF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극복한 것은 건실하게 지켜온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취업이라도 잘 할 수 있게 좋은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값은 계속 오르니까 2년마다 지금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에 좀 주거가 많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또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는 거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나라에서 잘해서 좀 이렇게 경기가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국가 재정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재정의 역할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5년에는 총 부양비가 84%에 달하게 되어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2명의 피부양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재정 지출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지속적인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빠른 기술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재정에는 예측 불가능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재정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고용, 복지, 환경, 안전 등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새로운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재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오늘 이 자리에서 재정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영상을 통해 들으셨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고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장 김춘순입니다. 먼저 정말 오늘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은 우리 헌법이 제정되고 국회가 개원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우리 동영상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양적인 경제 성장을 넘어서 소득 불균형, 고용과 일자리 문제,
또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 같은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재정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 예산정책처는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반추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적합한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오늘 국가재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모셔서 격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에서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열리는 오늘 대토론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오늘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하는 재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각 당 의원님들, 오연천 총장님을 비롯해서 학계를 대표해서 귀한 의견을 들려주실 여러 교수님들께 가슴속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국회 예산정책처 김춘순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일은 재헌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국가의 틀을 갖춘 지가 벌써 7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70년간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듣고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비록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시련은 있었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청년 실업, 생산인구 감소,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고갈 등 사회 문제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 혁신으로 우리의 앞날은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과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헌 70주년을 계기로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 재정의 역할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가 아주 더욱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재헌 70주년 기념 국가 재정 대토론회가 국가 재정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각 당 의원님들의 말씀과 학계의 고견을 토대로 여야가 함께 우리 재정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자리를 못 지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국회 본회의가 2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끝까지 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곧 시작될 텐데요.
저는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재정의 과거 70년 그리고 미래를 논하다라는 제하에 오늘 대토론을 개최하겠습니다. 한국 재정 70년은 재정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 대한민국의 진화, 발전이라고 하는 다양한 그러한 의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과거 70년을 논하는 것은 지난 70년을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모색할 것이냐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재정의 70년 그리고 미래를 논하는 것은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의 의미는 두 분의 발표 그리고 의원님들의 토론에 그치지 않고 오늘 뭔가 한국 재정의 미래를 실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 그리고 지혜가 나와야지 오늘의 대토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나 토론자께서는 가급적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담긴 말씀을 해주시면은 오늘의 대토론회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저희 토론회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소개는 안 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실 먼저 우리 김성태 청주대학교 교수님께서 국가 발전과 재정 역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위론적 명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그 15분은 맥시멈입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그 집약 위주로 임해 주시면은 토론 시간이 더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김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청주대 경제학과 김성태 교수입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뭐 1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으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과거 이제 선진국이 200년 동안 이루어온 어떤 경제 성장 과정을 단 4, 50년 만에 마친 고도 압축 성장을 아주 성공리에 잘 마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도 압축 성공적인 고도 압축 성장을 재정이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왔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어떤 재정의 역할이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국 경제 성장과 재정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주저하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밖에 안 돼서 100달러도 안 되는 그러한 후진국에 출발해 갖고 뭐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8%를 넘어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진국 200년 동안 한 것 같다 40년 동안 이런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의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주저하다시피 이제 높은 교육 수준과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 왔고 또 자본의 어떤 신속한 동원이 있으면 가능했다. 그 다음에 또 정부 주도형의 경제 성장 전략과 또 수출을 성장의 축으로 한 대지향적인 어떤 성장 전략이 잘 들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한국 경제의 어떤 역동성,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으로 대변되는 그런 우리 국민의 역동성이 근간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공적인 어떤 한국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은 어땠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성장 단계별로 재정이 적시에 심대한 규모의 어떤
재연조대 필요한 걸 갖다가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고 또 나름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것이 필요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면 이제 재정의 4대 기능이라 그래갖고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재화 용역의 생산과 공급, 즉 이제 공공재의 공급인데 이런 기능은 아까 그 비디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SOC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기관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가 해온 걸 우리가 성공히 했다고 이 본고에서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름 이제 경제의 안정화 기능이 있고 또 소득 분배와 재분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와 규제 완화 이 기능이 있는데 어떤 뭐 큰 맥락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보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위에는 뭐 53년서부터 1954년서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GDP와 정부 지출을 갖다가 좌측에는 이제 GDP, 우리가 우측에는 정부 지출 추이를 봤는데 거의 동행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여기 이제 좀 너무 그림이 우리가 작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21세기 이후에는 정부 지출이 GDP 증가를 어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3에는 우리가 GDP 대비 정부 지출이 우리가 비중이 어땠는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흔히 얘기해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얘기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 60년대 초반 이전을 우리가 제외하면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뭐 우리가 GDP 대비 이제 정부 지출은 이제 2017년에 이제 32.4%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제 OECD 이제 평균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작은 정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출이 그러니까 정부의 크기를 우리가 조세 부담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 부담률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증가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20% 내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이제 최근에 뭐 다시 조금 또 우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데 이러한 조세 부담률 수준은 저 다음 그림에 있는 어떤 주요 선진국의 이제 국민 부담률은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합쳐서 보는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증가해 왔지만 주요 선진국의 국민 부담률보다 줄고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조금 유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재정 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표 3에 우리가 이 정권별로 이승만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최근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재정 규모 비중이라든가 또 공공재 비중, 이전질 비중,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중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재정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또한 국가 채무나 또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증가했습니다. 이 표에는 제가 정리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 한번 뭐 갑자기 궁금해져서 정부별로 실제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높은 성장률에서 예를 들면 뭐 박정희 정부 때는 10.7%였는데 전두환 정부 때 9.4%, 노태우 정부 때 9.6%, 김영삼 정부 때 8.5%, 김대중 정부 때 4.9%, 노무현 정부 때 3.9%, 이명박 정부 때 3.3%, 박근혜 정부 때 3.0%까지 이 점점 이제 실질 성장률이 하여서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성장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투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 표에는 우리나라 이제 성장 단계별로 주요 재정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그 시대별로 성장 단계별로 재정 정책을 우리가 잘 해왔다. 예를 들어갖고 산업기관 구축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SOC 구축을 하던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했고, 근데 그런 것을 따라서 이제 60년대 이제 국세청을 창설한다 해갖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비했다든가, 혹은 이제 70년대 이제 우리가 중화학공업 육성이 필요할 때 막대한 재원 조달을 필요했는데 1977년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또 종합소득세 도입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타임리하게 적시에 정책을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90년 이제 80년에서 이제 92년까지 안정적 성장기인데 여기 이때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 도입하고 또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세제에서 우리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해방과 이제 원조경 우리가 그 해방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1960년대 초반까지를 했는데 그게 보면은 뭐 이때는 이제 원조경제에서 우리가 재정의 역할을 우리가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 초반에는 이제 고도 성장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약하고 이제 경제기획을 설립하고 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70년대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제 안정적 성장기 때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긴축 재정 정책을 우리가 수행해 갖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거. 이 표 4비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구조 조정기를 이제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저성장 함정에 우리가 들어간 게 이제 틀림없는데, 여기에 이제 재정은 이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갖다 이제 찾긴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뭐 정권별로 우리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뭐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160여조 원이라는 막대한 어떤 공출조금을 잘 동원해 갖고 재정이 금융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고, 그 이후에 또 참여정부에는 이제 성장과 배분의 조화를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으로 또 3+1 재정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정책을 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 등을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요구되는 성격까지 나름대로 성공에 우리가 수행하여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면은 그러면 재정의 안정화 기능은 어떠냐? 이런 재정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기 순환의 어떤 진폭을 우리가 재정 정책이 이제 줄이는 건데,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시기별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평가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가 한 그 연구에 의하면 좀 가장 긴 피리од 그러니까 기간을 써서 얘기했더니 나름 경제 안정화 기능에 우리가 잘 우리가 역할을 수행했다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재정 지출의 효과를 잠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살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은 우리가 학자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어떤 재정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케인즈의 어떤 그 관점에서 굉장히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걸 봐서 제가 이제 우리가 봤는데, 요거 재정 지출 탄력성을 보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나름 통계적 유의성도 있고, 또 재정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키면 이제 GDP에 미치는 영향도 좋았는데, 점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재정의 역할이 미미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요 표 6에는 우리가 한국조세조정연구원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KDI에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모형을 써갖고 어떤 재정 지출 승수를 구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1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재정을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뭐 경기가 나쁠 때 바로 투입하면 바로 뭐 경기가 살아나고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건전성 평가를 하면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이 그림에는 이제 우리가 통화조정 수입과 지출 추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그림에는 여기 이제 어떤 재정 수지 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더 건전 재정 기조에 기조를 두고 갖고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관리 대상 수지도 우리가 반대 관리 대상 수지는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도 다 포함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봐왔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이 적자폭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괜찮은 거로 보는데 우리가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고 국가 채무는 현재 이제 2017년 현재 우리가 한 38%까지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OECD 평균이 뭐 한 60% 되고 이웃 나라 뭐 일본이라든 일본은 뭐 100 몇십 프로 되고 그래갖고 하여간 뭐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가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괜찮은데 이게 결국은 어떤 증가율이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득 재분배 기능 1분 내 마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면은 우리가 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듯이 세금으로 소득 분배를 우리가 개선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게 여태까지 나타났다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금보다는 우리가 지출을 통해 갖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한 결국 이제 여기 종합 평가를 내리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재정 정책은 이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제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이 우리가 선진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한 그 어떤 양입 제출의 어떤 재정적 기조를 삼은 결과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요 이제 31쪽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 재정의 과제는 뭐 하 교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해주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만 제가 우리가 그 지적하면 재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잘못 그 생각하는 그러한 시류가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내릴 수 있는 하고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재정 지출의 효율을 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0년간의 한국 재정의 실상을 짧은 기간 안에 참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주제는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한국 재정의 미래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하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하연섭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토론에 제가 발제를 맡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 발표문을 부탁을 하시면서 한국 재정의 미래를 논해달라 이랬는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재정이라는 게 정치하고 경제하고 관리의 교집합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재정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정치, 경제, 행정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예측하는 거고 이게 또 규범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뭐 넓게 본다면 한 70년까지 어떻게 변할 건가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는 게 지난 70년간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해 왔던 두 가지 조건이 더 이상 만족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였고요. 두 번째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이제 이 주어진 두 가지 우리가 아주 당연시했던 조건들이 더 이상 만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재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가라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자 이제 42페이지에 제가 그 통계청에서 그 펴낸 장래 인구 추계를 몇 가지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통계청 예측으로 2065년에 4,300만 명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0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인데요. 중간에 나와 있는 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2015년에 이게 73.4%라서 OECD 회원국 중에 이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2065년이 되면 47.9%로 떨어지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고령 인구 비중이 현재 약 13%에서 거의 43% 수준으로 이제 늘어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의미하는 총 부양비가 갖고 계신 자료에 44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015년에 그 36명 수준에서 2065년에는 109명으로 약 3배가 증가할 거라고 돼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노년 부양비가 2015년에 17명에서 2065년에 89명으로 5.1배가 증가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들 아시겠지만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이게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프랑스가 115년이 걸렸답니다. 미국이 73년이 걸렸고요. 일본이 24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나라가 단 18년밖에 걸리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재정에 그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약 40% 수준이고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건전한 상태입니다. 2010년 이래 통합재정 수지의 평균치가 약 1.0% 정도 흑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관리재정 수지도 GDP 대비 약 1.5% 수준의 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표의 45페이지에 우리 기재부하고 IMF에서 예측한 앞으로의 잠재 성장률 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에서 30년을 2.6% 정도로 보고 있고요. 10년마다 쭉쭉 떨어져서 1.9%, 1.4%, 1.1%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IMF는 출발점은 조금 더 낮고요. 2.2%고 2050년에서 60년 사이에 대동소이하지만 1.2%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런 한국의 경제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경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령 인구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사회복지가 이제 그 안정화돼 나가면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아주 빠르게 늘게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2016년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인 표를 보면 이게 이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1년을 보게 되면 OECD 평균이 21.4%고 우리가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을 보더라도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 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대 중반에 가면 약 17.5% 수준으로 높아져서 OECD의 1990년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빠르게 이 지출이 늘어나서 2040년대 중반이 되면 그 후 딱 10년이 되게 되면 2011년 현재 OECD의 평균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204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복지 제도가 완전히 성숙돼 있는 단계로 들어설 거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잠재 성장률 예측치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이제 1.4 내지 1.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OECD 국가들이 한 17.5% 이런 수준에 도달할 때가 거의 경제 성장률이 10% 가까이 될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사회복지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경제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앞으로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지출은 전체 그 공공사회복지 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지속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다음에 보다 균형 잡힌 성장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하고 동시에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 한국 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사이트를 박명호 박사로 해놨지만 기획재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장기재정 전망의 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상당 정도 한국 재정이 양호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IMF나 이걸 통해서 말씀드린 거하고 이 표하고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IMF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거고 이건 총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총지출하고 통합재정하고 뭐 차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총지출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지출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총지출에 들어가는 거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지급해주는 약 7조 원 정도만 들어가지 거의 70조 원이 여기서 송두리째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지출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재정 전망을 한 거는 한국 재정의 어떻게 보면 위험 수준을 대단히 과소평가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기준으로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무지출이 2060년에 가면 거의 66%에 도달할 거다. 아마 여기 건강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의무지출 수준인 70%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제가 좀 결론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 요즘 가장 많이 논의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건데
그 4차 산업혁명을 갖고 나타나는 논쟁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냐, 유지될 거냐, 늘어날 거냐, 뭐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나옵니다. 아예 AI가 대체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그게 아니고 R&D나 문화예술 쪽은 훨씬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총량은 비슷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견해들이 뭐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다 동의하는 거는 일자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전형적인 일자리로 바뀌게 될 거고, 무엇보다도 숙련 편향적인 기술 변화 때문에 일자리의 모습이 다 바뀔 거고, 자본 편향적 기술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그 고숙련 노동자하고 저숙련 노동자 사이의 그 소득 격차가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 자본 편향적 기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본가하고 노동자 간의 이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될 거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상황이 돼서 재정이 뭘 해야 될 거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정이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한국이 혁신 성장의 선두주자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혁신 성장의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나라들은 바로 뭐냐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고용 형태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회적인 충격을 주지 않은 그런 복지 제도를 미리 갖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서구에서 보는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혁신 성장을 추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회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복지 지출의 확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해야 될 거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말씀드릴 거는 뭐 남북 관계 변화가 앞으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도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두 개가 뭐 평화 공존이 되건 통합이 되건 하여간 꽤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을 경우에 재정이 떠맡아야 될 부담은 상당 수준일 거다. 뭐 이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기술 변화라든지 남북 관계 변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와 닿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싫건 좋건 간에 앞으로 한국이 작은 정부에 머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유럽에서 보는 시기에 대단히 큰 정부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작은 정부에 머물러 있기에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미래 한국 재정이 재정 건전성을 둘러싸고 굉장히 힘든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건데, 이 미래의 싸움이 오늘 한국 재정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선택에 의해서 미래의 재정이 결정된다라고 오해하시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한국 미래의 재정은 현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정은 끊임없이 누적돼서 어떻게 보면 경로 의존의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한다면 거기서부터 현재로 회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거칠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갖고 계신 자료집의 51페이지에 앞으로 한국 재정 운용은 이런 방식으로 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정부 주도에서 일단은 국민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 정부 주도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 주도냐 입법부 주도가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됐건 입법부가 됐건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한테 책임질 수 있는, 어카운터블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운영 방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려면 사실은 재정이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래의 재정을 논의하는 것은 단기를 보고서 재정적인 선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장기를 보자는 거고요.
개별 사업을 보자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자는 거고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자라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장기적인 재정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입니다. 뭐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정책 선택이 앞으로 미래 재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매년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재정 전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준다고 정치가나 관료들의 근시안적인 시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보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근시안적 시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제공돼야 되고요. 정보가 제공되면서 동시에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 제도를 이제 개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재정 제도를 도입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2004년에 흔히 이야기하는 중기재정계획 체계도 MTEP이라고 부르는 거 갖고 있고요. 탑다운 예산 제도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앞으로 5년 동안에 이게 5년 대상인데요. 총지출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연간 예산 편성 들어가기 전에 총지출 한도를 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적이 없습니다. MTEP을 막 운영하고 있고 탑다운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지출 한도고 지출 한도고 이런 거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뭐 누구를 겨냥하는 건 아니지만 다들 이야기가 갑자기 재정 준칙을 만들자 그럽니다.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지출 한도만 덧붙이고 그걸 유지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다른 준칙을 가져온다고 그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 예산 심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탑다운 예산 제도 이야기하는데요. 2004년에 우리가 스웨덴 모델을 보고 탑다운 예산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스웨덴에서 탑다운 예산 제도가 도입될 때 어디서 먼저 시작됐냐면 스웨덴 의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의회가 탑다운 예산 심의 방식을 도입하고 나서 야 우리가 탑다운으로 하는데 행정부가 바텀업으로 갖고 오면 우리가 심의가 안 되니까 니들도 탑다운으로 예산 편성해오라고 해서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 10여 년 전부터 탑다운 예산 편성한다고 그러지만 다들 이야기가 문의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국회 쪽에서 같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희상 의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예산 심의 과정이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재정 위기라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지출 수준하고 국민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세금과의 격차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지출을 통제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더 세금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국민 부담률이 높은 나라들의 서베이를 해보면 나오는 아주 재밌는 결과가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대단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그만큼 그 세금을 낼 의지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 재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은 정부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의 아주 소중한 발표를 접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우리 건국대학의 김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게 돼서 입니다. 근데 워낙 이게 큰 주제다 보니까 많은 걸 건드리지 못하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영역에서 특히 제한된 의견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진지한 이런 형식의 토론회가 많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하신 내용 먼저 또 이제 원고를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성태 교수님, 하현석 교수님은 모두 같은 연구도 많이 해봤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배웠고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특히 귀한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두 분 발표를 제 나름에서 정리해보고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거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큰 방향에 대해서 제 소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만큼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냥 재정 공부하는 사람을 떠나서 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탁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0년을 돌아보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논해 주셨는데 크게 정리해 보면은 과거에는 뭐 자잘한 문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정말 큰 문제 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나라 재정이 수행해 왔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제 자원 집중 배분으로 경제 성장 뒷받침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OECD 국가에선 최고 수준으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 정책의 자동 안정화 기능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해왔고요. 물론 이제 재정의 역할 중에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뭐 조세 국민 부담률이나 재정 지출 수준 가지고 이것까지 바라는 건 무리였을 거고요. 이제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여러 차례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큰 도전이 있고 이건 뭐 어떤 나라도 가지 못했던 길이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이 사실은 뭐 이미 이제 제약 조건으로 이미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혁도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 재정 지출에서요. 사실 하현석 교수님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이제 시행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여전히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 두 분 발표의 결국 공통된 대주제는 제 생각에는 역시 재정 건전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재정 지출 증가가 확실시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령화의 진전 속도 같은 걸로 볼 땐 증세도 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오늘 또 특히 주제가 미래니까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 토론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시는 데는 두 분 다 강조하신 거에는 뭐 특히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미세한 두 분 차이점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가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게 이제 물론 상당히 현재 당면한 여러 위기 상황을 볼 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의 사례로 봐도 그렇고요. 급격한 재정 팽창의 경우 그다음에 말씀하셨도 있었지만 이게 자꾸 추경 같은 게 이렇게 상시화될 경우에는 이런 팽창들이 낮은 효과하고 비효율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뭐 영유아 교육이나 보육 이런 데에서도 좀 더 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이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분이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안정망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형의 유연 안정성, 그러니까 뭔가 우리 경제에 경직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키우는 동시에 그러나 또 안정성을 제공하는 이런 안정성 시스템을 우리나라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이제 시스템 개발하는 그런 설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적극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려고 하면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금으로 수직 수평적인 형평성을 이루어가면서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볼 때는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지금 얘기한 핀셋 수준의 증세 말고 정말 미래에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소득 소비의 조합에서 찾아야 될 거고 이런 문제들은 계속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세 정비가 뭐 합리적인 세를 만든다는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증세의 원천은 소득하고 소비세의 조합에서 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하현석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세 부담률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높여야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이제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거고 당연히 뭔가 정부 지출이 효율화되고 있다는 게 좀 뭐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출 효율화 논의가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습니다만 뭐 굉장히 큰 면에서는 이게 크게 보면은 일단 칸막이 없애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뭐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칸막이가 지금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칸막이입니다. 이제 지금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이제 고정돼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게 이를테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교육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닐진데 계속 이제 그 굉장한 반대 목소리가 있고 오히려 뭐 이런 재정교부금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고등재정교육교부금이란 걸 만들자는 오히려 법안들이 더 많이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외에 지출 효율화로 보자면은 지금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성과표 평가를 통해서 효율성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계될 때도 좀 더 효과적으로 되는 그런 하여튼 기본적으로 많은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간단하게 향후 방향은 뭐 사실은 이 시간 제약도 있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시대에 맞는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논의의 그 초점은 복지 재정의 크기하고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현석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회 안전망 뭐 확충이나 적극적인 노동시장 이것들이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조금 작게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건 뭐 결코 이제 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은 아닙니다만 가로축이 사회복지 재정의 그 지출의 비중이고 그 세로축이 그 전체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입니다. 그런데 그 보시면 우리나라가 하여튼 제일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서 사회복지 지출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OECD에 제일 나중에 가입한 칠레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오래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 재정을 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 쓰는 거에 비하면 조금 현재도 더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상당히 여러 방향에서 해설할 수 있지만은 그 깊은 말씀을 잘 못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할 때 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여러 선진국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추세선을 2개 그렸습니다만 가로축이 1인당 GDP고요. 세로축이 이제 GDP 대비 복지 재정 지출의 비중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일 밑에 10% 정도죠. 2015년 그림입니다만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빨간 선으로 그린 것이 그 대개 유럽 국가들이 간 경로고요. 옆에 밑에 있는 녹색으로 된 것이 그 영미 계열 국가들이 간 경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추세선에서 멀어져 있고 하지만 이제 자동적으로 물론 우리가 고령하고 우리가 이미 장착된 제도로도 빠른 속도로 이제 추세선으로 가겠습니다만 어느 선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그런 바탕에서 많은 것들 재정에 관련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본적으로는 재정이란 게 결국 정부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복지에 우리가 규모만 얘기하다가 상당히 놓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였고요. 이제 사회 안정망이 충분할지, 사각지대 문제, 그다음에 많은 우리가 비교적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이 이제 세대 간 배분 적절한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복지의 질 이런 것도 뭐 물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를 강화하되 이제 적정 수준의 규제라고 했지만 좀 필요 없는 건 많이 더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문제를 잠깐 더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넓은 세월 낮은 세율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감면 같은 것이 없는 좀 깔끔한 제도를 우리가 바랍니다만 또 막상
깔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논의돼야 할 조세 감면 축소 같은 거는 정치 장벽을 못 넘고 계속 유지되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지대, 독점에 대한 그 가세가 강화되고 정부 재정에 의해서 이런 지대가 창출되는 걸 막고 이런 식의 재정 개혁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간단히 국회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현 세대 이기주의가 좀 극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흔히 말하는 386 세대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그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기성세대가 됐고 지금 제도가 결국 제가 만든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고 좀 힘들더라도 지금 얘기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논의를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출산을 걱정하는 게 정말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건지 우리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건지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미래 세대한테 자꾸 떠넘기지 말고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사고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부흥하고 인구 증가, 특히 왜 저출산하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그 압박만 주는데 이건 결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공공부문 신뢰 없이는 그 증세 내지는 재정 건전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곳이 국회니까 맹커 올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익 집단의 반응이 서구의 경제 성장 지체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원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법의 지배가 약하고 사법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도 개혁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공적 의의를 생각하시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중앙대학교의 류덕현 교수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유덕현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에 와서 앞에 큰 발제 두 분이 하시고 또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토론 네 분 벌써 하셨는데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써왔긴 왔지만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건 조금 시간의 낭비일 것 같고요.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제가 이제 토론문을 작성해 왔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제가 토론문 준비하기 전에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서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좀 적합한 것 같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모두 안다고 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북한과 한국의 이제 제도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한국과 북한의 어떤 차이가 큰 이렇게 경제적 번영과 비참함을 가져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고 앞으로 미래에도 논의할 걸 보면 우리 굉장히 미증류의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사실은 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부가 여러 국가가 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선언적으로 사실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경제, 우리나라는 이 실패를 극복하는 DNA가 사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번의 큰 경제 위기를 사실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긴 있지만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두 분의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경제의 특히 재정의 어떤 극복 과제가 저는 저 나름대로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구 고령화에서부터 또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재정에 많은 기대를 사실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의 부문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정과 관련돼서 이제 좁혀서 말하면 현재 우리 재정의 상황이
놓이고 있는 98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조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조화를 극복하기 부조화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단기와 중기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가장 재정이 튼튼하고 안정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가장 재정적으로 재정 보강이 필요한 복지 지출이 낮은 또 국가이다라고 또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 재정은 일본의 수준에 거의 뭐 육박할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는 굉장히 튼튼한데 지금 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 보험 부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60년 되면 현재 기금이 고갈되어 있는 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은 튼튼한데 국가 경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재정 수준에는 흑자가 있는 반면에 2011년부터 10년대부터 지금 그 경제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재정이 이런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쓸 때 그러면 수단이 되는 것이 이제 재정 재원의 조달 방법일 텐데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 수준을 늘릴 것인가 또 어느 정도 국민 부담률을 늘릴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재정개혁특위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올리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우리는 이제 그 증세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 이제 또 뭐 재정 조세 세입 여건은 좋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국가 채무에 대한 어떤 그런 늘리는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뭐 나왔지만 우리가 국가 채무를 이제 바라볼 때 현재 수준이 이제 D1 기준으로 봅니다. 중앙정부 기준으로 보는데 아까 추경호 의원이 뭐 특별법, 그러니까 재정 준칙에 대한 재정 건전 특별법에 이야기하시면서 40% 이야기한 게 사실은 중앙정부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수준에 대한 채무 수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우리의 정책적인 재정적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재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재정 채무 수준을 늘리고 이런 건 굉장히 쉬운 정책이라고 뭐 쉽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쉬운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그 재정 개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쉬운 거는 쉽게 하더라도 쉬운 것과 어려운 걸 동시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능력인데 쉬운 정책만 하지 말고 저는 어려운 정책, 즉 재정 개혁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개혁에 대해서 총량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분야 부문에 대한 그리고 칸막이 없이 원점 기준의 재정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재량적인 지출과 법적 직성 경비를 막론하는 총 재정지출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이 현재는 중앙정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정부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회기 때 이제 국회에서 정부에서 발의한 재정관 특별법을 지금 또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얘기하시니까 이걸 다시 한번 살려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들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파주 출신의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토론을 먼저 해주시고 발제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여야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관심은 결국 이제 얼마나 쓸 수 있느냐의 문제로 기착이 되죠. 재정 건전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의 이견 없이 상당히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라는 그 의견은 늘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런 재정 건전성이 쭉 유지해온 그 기저에는 그동안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그 재정에 대한 철학적 그 기본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두 차례의 보수 정권에서 상당히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둔 그 재정 정책을 펼쳐왔다고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덕택으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재정 여건이 양호한 편이었죠. 국가 부채도 목표 수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었고, 그리고 초과 세수가 상당수가 나와서 그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2번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국가 부채는 양호한데 이제 향후 그 국가 부채의 질적 변화 내지 또 그것의 그 건전성 문제의 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좀 지적을 해주셨죠. 저희도 그냥 동의를 합니다. 근데 자금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럼 문재인 정부가 재정 정책을 그럼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느냐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죠. 근데 대체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을 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 또 이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또 심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청년 실업이 지속적으로 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정책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예산도 그렇고 아마 다음해 예산, 이번 예산, 다음 예산 상당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기조로 하는 예산 편성이 됐고 또 되리라고 그렇게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야당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수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도 좋고 그리고 또 세수 진도율도 좋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좋은 재정적 그래도 좀 양호한 재정적 여건 하에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실업이 좀 극복되고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소득이 더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그런 정부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달성 지역구를 갖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재헌 70주년 기념으로 하는 재정 관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년도의 개별 사업을 우리가 미시적으로 어떻게 재정 지출을 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보다 큰 틀에서 같이 우려되는 부분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거시적으로 우리 재정이 상당히 역할을 우리 경제 성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건전한 재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좀 우리의 목소리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앞으로 우려되는 목소리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 구조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길에 벌써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은 나라 재정 위기를 우려하거나 아니면은 세금 폭탄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한 정부가 경제를 잘 운영하고 못하고의 문제 차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제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뭐 상정하실 수 있다시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면 우리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저출산 출생률이 낮고 우리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세금 낼 사람은 앞으로 급속히 적어지고 세금을 써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진다. 이 구조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인구는 갑자기 우리가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 모습도 필연적으로 거기에
거기에 봉착을 하게 된다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우리가 기왕에 우리가 성장 중심 시대에서 이제 형평을 중시하고 또 복지 지출 또 취약계층에 관해서 많은 정책적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각종 복지 제도가 굉장히 많이 순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정부에서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만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추계를 해보면은 2014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 복지 수준 갖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2040년 정도 되면은 현재 OECD 대비해서 복지 지출 수준이 낮지만은 제도 그 자체가 그냥 인구 구조 변화에서 따라가만 가더라도 OECD 수준으로 그냥 가게 돼 있는 지금 복지 제도 수준에 와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몇 배 빠른 속도로 최근 한 10여 년간 계속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고 있다. 이거는 뭐 저희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지출 구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속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과연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질주하면 감당이 가능하냐 이 걱정을 함께 해봐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초 2040년보다 저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그 시점도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북관계 평화 무드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많이 갖게 하죠. 저희들도 온 국민이 바라듯이 참 긍정적으로 평화공존에 여러 남북관계 모습이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북 관련해서 경제협력 사업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에 많은 경협 사업을 우리가 선의로 굉장히 많이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기에 또 엄청난 재정 부담이 생긴다.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에서 북한 경제 특구 개발, 교통, 주택 등 인프라 투자 비용이 약 270조 원에 달한다 이런 평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또 우리 재정에 부담을 줄 엄청난 요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의욕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공무원, 증원 이런 것도 다 우리 재정의 부담입니다. 사실은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통해서 이 공공부문은 가능하면 축소하면서 재정지출 효율을 도모해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공공부문의 어떤 이 확대 이런 쪽의 정책을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최근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높낮이를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켜놓고 원래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최저 수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가격 구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욕을 갖고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지난해 16.4% 금년에 10.9%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해 16.4%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그거를 재정에서 3조 플러스 알파 연계된 걸 하면 5조 플러스 알파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또 세금을 갖고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 갖고 옆에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이 인상시켜놓고 그 최저임금의 보전을 해주는 이런 굉장히 무리한 정책이 들어온다. 이것이 다 앞으로 우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이 늘 경계해야 됩니다만은 선거를 의식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부담은 앞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남겨지고 그 이후에 여러 정부나 또 우리 그 이후의 세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계속 안게 한다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은 소규모 흔히 말하는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소규모 경제는 대외 요인에 굉장히 취약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수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내수가 커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구 5천만의 구조를 갖고 내수 자체로 대한민국 경제를 버티기는 힘듭니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 비중이 일반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저희들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외 여건 변화에 굉장히 경제가
취약할 수 있다, 취약하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미중 무역 전쟁 등 여러 경제 여건의 변화도 생기고 지금 가계 부채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우리 민간 소비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아직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 경제 체질, 잠재 성장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요인이 촉발이 될 경우에 경제 위기론에 상시적으로 저희들은 노출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과거에 IMF 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역시 재정이 보루가 돼서 위기 대응을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언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대응해서도 튼튼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미국, 일본이 국가 부채가 높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벌써 세계의 1위, 3위 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축통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인플레 요인만 조금 무시하면 대외적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중앙은행에서 또 엔화를 찍어내도 세계 통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외환 위기나 이런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되고, 아시다시피 스페인 지난 2008년 이후에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위기 대응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이런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정치권이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늘 표를 의식하게 되고 선심성 포퓰리즘에 굉장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늘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경계가 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틀어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세제 이런 문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아마 세금 부담은 좀 더 커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특정 계층을 겨냥해서 정세를 한다, 이것은 경제 전체 운영에서도 건전하지 않고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건전하지 않다. 그래서 정세가 필요하면 전체 우리 조세 전반의 체계를 놓고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냐, 조세 정의나 우리 국가의 경쟁력과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조합이고 선택인지, 여기에 관해서 전반적인 조세 체계 전체를 놓고 항상 검토하고 계획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여러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10% 이상 두 자릿수의 내년도 예산 증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수가 좋으니까 뭐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위만 지적도 합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정부 세수가 좋습니다. 세수가 좋다는 것은 정부가 당초에 목표한 세수 목표보다 세금이 더 거친다는 얘기지, 그건 하나는 정부가 세수 전망을 엉터리로 했다 하는 반증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 살림이 흑자로 된 것은 아니다. 적자가 많아졌는데 그 적자폭이 조금 줄어서 여전히 아직까지 돈을 빌려서 국채를 발행해서 살림을 살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세금이 조금 더 거쳤으니까 이걸 아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건전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금이 조금 정부 목표보다 더 나아졌을 때, 그러면 적자가 예를 들어 10이 나올 거를 한 7 정도로 예상되면 여전히 적자니까 국가 부채는 해마다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럴 때 조금 정부 예상보다 더 거쳤으면 바로 이거를 국채 상환하면서 우선 자꾸 늘어나고 있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빚을 상환하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의 화두를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은 늘 돈을 쓰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증가율에 이 예산 증가율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은 처음에는 규모에 가지고 비판하다가도 결국은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면은 각자 지역의 사업, 또 개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걸친 사업의 정액을 또 이 정액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이 국회에서는 계속 함께 재정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려는 그런 유혹이 항상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도적으로 틀어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갖고 있는 재정 준칙, 즉
GDP 대비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이 소위 말하는 국가 채무 비율은 얼마로 돼야 된다. 저는 한계를 설정을 법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아직 4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재정 증가는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비율을 40%로 상한을 설정하고 한 해 살림을 살면서도 적자를 낼 수 있는 폭이 적자를 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관리재정 수지도 2% 이상의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이제는 단년도 2년, 3년 한 정권 안에서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적인 시계를 늘 넣고 우리가 한 해, 두 해 예산을 검토할 때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특히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정부가 항상 최소한 2년마다 추계를 해서 예산 제출할 때 제출해라. 그래서 앞으로 30년, 40년 도대체 재정의 규모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국가 부채나 세금 부담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 그림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든지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 역량에도 미래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관점에서 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재정 준칙을 제도화하는 법제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우리가 인구가 줄더라도 한 개개인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경제 체질이 강화되면은 그나마 악화될 수 있는 그 범위에 우리의 재정 소위 말하는 여력 세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경제 체질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이 취약 요인 또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문, 공공부문, 교육부문, 금융부문 등이 우리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맞춰서 변신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경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여기에서 바로 소위 말하는 세수 기반, 재정 건전화의 기반을 또 같이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단년도로 보면은 아직 대한민국 건전 재정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바로 이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 운영을 하고 어떠한 정신으로 재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맞물려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에 대한민국 이 건전 재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을 동시에 하면서 늘 거시적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재정 운영을 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당면한 국가적 과제 또 특히나 사회적 불균형을 재정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시면서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되 확장적 재정 정책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님께서는 반면에 소위 그 재정의 건전성, 또 건강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재정의 규모 또 적자에 대한 상한선까지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흥미로운 것은 다음 토론으로 나오신 우리 김성식 의원님께서 어떤 언급을 해주실지 흥미롭습니다. 네, 김성식 의원입니다. 오늘 김성태 교수님께서 발제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생산적 재정 지출일수록 재정 승수가 높다. 이 말은 재정의 총량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개혁, 지출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정성껏 다듬는 정책을 다듬는 노력들이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논의가 사실은 저는 이 시대의 재정개혁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김 교수님이 지적해 준 것은 조세 부담률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하는데 저는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세 정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보적이지 않은 거죠. 핀셋 증세로 일관하면서 세입 기반은 취약한 가운데 돈을 어떻게든 많이 쓰고자 하는 의지, 저는 이 점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세 부담률을 어느 정도 높이면서 재정을 구조개혁을 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미래 수요와 현실적인 우리 경제 체질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좀 관성적인 총량론이나 건전성론이나 뭐 확장적 재정 지출이면 마치 좋은 것인 것양 이렇게 논의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정부든 다 성장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든 재정의 총량이든 핵심은 다 빼먹고, 뭐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투입되면 국민소득 그 방정식 특성상 당연히 뭐 성장률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로 확장적 재정을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3% 성장을 이루었고 확장세를 이야기할 때도 확장적 재정 지출을 얘기했고, 어제 뭐 며칠 전 그린북이 나오고 하는 이 뭐 성장률을 0.1% 조정했지 않습니까? 3.0이나 2.9나 뭐 그렇게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년에 재정 지출을 확 늘리겠다는 논거로서 정부 당국이 이걸 쓴다는 것은 저는 뭐랄까, 구조개혁 문제는 놔두고 어떻게든 돈을 써서 성장 지표를 관리하겠다는 이 얘기 이상의 것으로 저는 잘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표만 계산해서 지표 경제만 좋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재정이 쓰여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점이 이제 제 고민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예산이 그동안 이 관료 중심으로 쭉 짜여져 오고 청와대 관심 사항만 예산에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변 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나라 전체 예산에 대한 체계적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여당 의원님들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외감을 늘 호소를 해왔죠. 그래서 국회에서 한 3조 정도 뭐 들고 빼고 해가지고 지역구 예산 좀 반영하는 수준이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이걸 조세 부담률과 연동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토론할 것인가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국회도 반성해야 될 문제이지만 청와대가 근본적으로 재정에 접근하는 문제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정치적 조정과 논의, 자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 이런 것이 재정구조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굵고 크게 바꿔나갈 생각을 해야지, 땜질과 만성적인 관성적인 정책, 뭐 조금 성장률에 도움되는 총량 관리, 이런 것으로 우리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도 도모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예산 심의 조정 갖고는 안 되고요. 어떤 정치적인 틀 속에서 큰 전략적 배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 또 관료는 그런 정치적 결정하에 합의하에 예산을 짜고 또 제대로 효율적으로 짜고 누수가 없도록 챙겨보고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료들이 짜고 거기에 이미 기득권 구조가 다 꼬리가 다 달려 있잖아요.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편성 조정 과정은 이제 개선돼야 되고, 지방 정부의 문제도 꼬리표 달린 교부금 중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줄 것인가를 실제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요컨대 지금 뭐 시대적 요구가 뭐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나 또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의 역할이 과거처럼 뭐 어느 특정한 산업을 정해서 10대 과제, 뭐 10대 사업 이렇게 해서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성공과 실패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실패의 축적 또한 성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적 자본의 축적과 양성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뚝딱뚝딱 예산 짜고 관성적으로 심사하고 한 3조 정도 드러냈다 뺐다가 뭐 넣었다가 하는 이런 식 논의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저는 핀셋 증세식 세입 기반 확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갖는 세입 기반 확대에 기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세입 기반 확대하는데 근본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어렵게 만드는 자가당착적 논리를 반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지출 쪽에 대한 청사진과 더불어서 더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표를 의식하면서 계속 인색 증세한 쓰는 건 안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크게 구조개혁할 것인가, 이 논의를 제대로 해야 될 때이며, 예산 편성 과정과 심의 과정 너무나 당연시했던 그 자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재정 정책의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원초적으로 중시하느냐, 아니면은 소위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앞장서야 되느냐, 두 주장이 다 맞습니다. 결국은 두 개의 주장의 배합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바로 국민적 공감대를 어느 수준에서 형성할 것이냐의 문제, 결국은 상대적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여야나 교섭단체들이 이렇게 막 얼굴을 붉히고 내 주장만 옳다, 상대방은 옳지 않다라고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섭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우리의 중장기적인 재정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의 선택은 어떠한 기준에서 배합할 것이냐, 배합의 묘미, 배합의 예술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의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러한 선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김춘순 소장님 계십니다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합의 미학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과 같은 한 번에 두 분의 발표, 대여섯 분의 5분 정도의 토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지혜를 짜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을 예산 정책처에서 좀 주관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학계 또 언론 또는 그 국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보다 더 우리의 보편적인 이익의 어떤 추구를 위해서 건강한 재정제도, 또 조세 부담, 그리고 재정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는 이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3시 25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발표자, 토론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정확하게 예정 시간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